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 2012년 시험을 대비한 실질적인 이제 첫 수업이 되겠네요. 이번 한 달은 총 5회에 걸쳐가지고, 기초, 그러니까 회계 정식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책에서 회계는 89페이지부터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이 기초 입문 강의인데, 오늘이 이제 10월 13일이고요. 다음에 이제 20일 날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이 있고, 11월 달에는 3일 날 강의를 하고요. 진도가 다 못 끝납니다. 이날까지. 그래서 그 이튿날 4일까지 연장을 해서 수업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기본서 개강은 11월 7일부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책이 굉장히 두껍죠. 회계책만 해도 이제 8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800페이지하고 틀린 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에 뭐 70페이지, 80페이지 이런 식의 수업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회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못 나가요. 일일이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만 이제 첫 수업을 하기 전에 조금만 이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계통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나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언뜻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계 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계 원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사실은 아닙니다. 공부하기 따라서는 어쩌면 가장 쉬운 과목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번 13회 시험이 7월 17일 날 있었었죠. 7월 17일 날. 올해. 이때는 회계 원리가 정말로 어려웠어요. 사상 최악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과연 이 출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의 문제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도 있었냐면은, 아마 시험 당일날 발표가 나자마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한 곳은 제가 알기로 작년, 올해 전부 다 저희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랜드스쿨밖에. 당일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해설 강의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계산을 해서 낸 답하고 그 이튿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된 답하고 답이 2개가 차이가 있었어요. 2개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발표가 나자마자 그 이튿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카페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누군가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 1차적으로 2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의제기를 할 때는 여러 개 좀 같이 섞어서 이의제기를 걸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건 수준이 조금 너무 높다. 그러면 이건 주택관리사 수준이 좀 아니니까 이것도 선처를 해달라. 이런 의도로다가 이제 여러 개에서 이 2개를 이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요 중에 이제 한 문제는 수용이 됐고요. 한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사실은 이제 2개간만이 오차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문제는 완전히 문제 오류입니다. 그럼 객관식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답을 쓰는 게 다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이가 없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 문제는 수용이 됐고 나머지 2 문제는 지금 행정심판을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전국의 이제 각 대학, 유명 대학 교수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까지 서명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출제자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이 13회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회계원리 과락을 면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합격을 하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회계원리가 과락을 면했는가 면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됐던 거죠. 물론 그렇다면 회계원리가 정말 과락도 면하기 어려운 과목이냐,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는요 이 회계원리도 고득점 하시는 분이 계셔요. 실질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도 90점 이상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제 카페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신 분 계신가요? 제 카페. 부천 랜드스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요새 회원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거기 제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 수강생 중에서 90점 이상 맞으신 분이 글을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본인의 공부 방법에 따라서는 다른 과목보다도 오히려 점수를 더 높게 얻을 수도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완전히 기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짧게 공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일찍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떨어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라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결석을 안 하셔야 돼요. 차후에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결석을 안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것만 말씀드리고서 나머지 내용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은 계속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은 이제 회계 원리 시간이거든요. 회계 원리.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택관리사 시험 과목 중에서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알면은 이거는 명칭이 잘못됐어요. 회계 원리는 회계의 그야말로 기본적인 원리만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중급 회계 수준이에요. 그럼 시험 질만 떨어지는 거지 차라리 시험 과목을 회계학 내지는 회계학 개론 이렇게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들은 어쨌든 회계 원리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중급 회계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과목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서 출제를 할 때 이제 회계 원리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회계 원리 시간입니다. 그럼 회계 원리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회계가 뭐냐? 회계란 게 뭐냐? 그리고 이 회계 공부를 하려다 보면 부기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부기. 도대체 부기라는 게 뭐냐?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다음은 회계에 관한 정의다. 부기에 관한 정의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진 않죠. 하지만 회계 공부를 하시면서 이것도 모르면은 괜히 공부하는 게 좀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회계의 정의 또는 부기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이해관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책을 잠시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줄 맨 끄트머리에 보면은 찾으셨습니까? 이해관계자, 괄호 닫고 재무제표 이용자, 재무정보 이용자 나와 있죠? 자, 밑줄 그어주시고요. 89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이해관계자,
재무제표 이용자, 재무정보 이용자. 자, 저를 보시죠. 뭐 실제 시험에서 다음 중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알아야 앞으로의 수업을 알아듣죠.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 재무제표 이용자 또는 재무정보 이용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이 이해관계자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기업이 있더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 기업이 장사가 잘 되는 회사냐? 그렇지 않은 회사냐? 미래 전망이 밝은 회사냐? 그렇지 못한 회사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합쳐서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주주도 있을 수 있고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거래처도 있을 수 있고 정부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겠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해관계자라는 게 있다더라.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이때 그러한 각종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특정한 기업과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결정을. 저 회사 주식을 사? 말어. 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과연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자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빌려줘도 될까? 안 될까? 저 회사와 거래를 해도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각종의 이해관계자들은 특정의 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그 기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을 해보고 이 정보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특정의 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바로 이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쓸모있는 정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제가 항상 유용한 정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직은 밑줄도 그실 필요도 없고 필기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 강의는 필기 필요할 때는 어디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는 모든 거 다 기억하려면 이거 머리 깨지죠. 그러면 이제 진짜 알아야 될 거는 반복을 시켜드립니다. 또 필기를 하게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이 사람아 들었다 다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라면 반복을 하니까. 다만 그러면 어차피 지금 강의하는 거 잊어버려도 될 것 같으면 필요할 때만 듣고 나머지는 자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이렇게 들어야 그 과정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정보하면 항상 유용한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예요? 쓸모 있는 정보란 얘기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어디에서 만드는가? 바로 이 기업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더라. 이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가능하면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조금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전달을 하고 정보 이용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단계까지를 체계화시킨 것, 시스템화시킨 것, 우리는 이걸 회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서는 아닙니다만 제 책에는 회계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9페이지 잠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맨 위에 줄에 회계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 이제 각종의 회계학 서적들을 보면 회계에 대해서 많은 정의들 나와 있습니다. 다 의미 없어요. 회계가 뭐냐? 지우겠습니다. 회계가 뭐냐? 정의를 내려라. 그럼 회계는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것은 가장 완벽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정보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바로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달라는 뜻으로다가 정보를 만들고 그 만드는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정보 이용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단계까지를 체계화시킨 것, 시스템화시킨 것. 우리는 이걸 회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중에서 기억할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들은 걸로만 기억하셔도 되고 딱 하나만 기억. 이해관계자, 재무제표 이용자, 재무정보 이용자.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역시 이제 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에서 부기라는 표현을 들어보게 됩니다. 역시 부기의 정의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부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라고 보면 부기라는 건 장부를 기록한다. 또는 장부를 기입한다. 또는 장부를 기장한다. 그래서 부자와 기자를 따서 부기라는 말이 생겨나기는 했는데 그럼 장부는 왜 기록하느냐 이거죠. 바로 이 정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와 부기의 차이라면은 회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 시스템,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이용하는 단계까지를 체계화시킨 것이고 부기라는 건 뭐냐? 그냥 정보를 만드는 단계만을 잘라서 부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이렇게 나와있죠. 부기는 회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와있죠. 8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은 부기는 회계의 일부분이다. 왜? 전체 회계 중에서 바로 이 단계만을 잘라가지고 부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자, 89페이지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자, 들어봤습니다. 이해관계자, 재무제표 이용자, 재무정보 이용자. 다 같은 말이다. 또 하나, 또 굳이 하나만 기억해야 될 것 같으면 정보라는 표현 앞에는 항상 제가 유용한 정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용한 정보라는 말 들어본 걸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죠. 자, 90페이지를 보면은 자, 보시죠. 부기는 그럼 장부를 기록한다 그랬는데 물론 역시 시험에 부기의 종류를 묻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역시 회계를 공부하시면서 그것도 모르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듯이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장부를 기록한다? 이걸 부기라 그랬어요. 장부를 기록한 건 필요한 뭔가를 계산해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이론상의 부기의 종류는 다양한 분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그것만 아시면 돼요. 부기를 분류하되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가?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계산할 것인가? 기록,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 기록,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기의 종류는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계산을 할 것인가에 따라 분류를 할 것 같은 부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단식부기라는 게 있어요. 단식부기. 또 하나 복식부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식부기. 이 회계 수업이요. 좀 듣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회계하면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회계하면 선입견을 물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어렵다.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단식부기는 뭐냐? 장부를 기록하되 단식으로 기록하래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보면은 단식 경기가 있고 복식 경기가 있죠. 단식 경기는 뭐예요? 1대1로 싸우는 거죠. 복식 경기는 뭐예요? 둘 이상 편먹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부기라는 거 뭐냐? 정해진 원칙 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그냥 메모 형식으로 그냥 기록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단식부기란 말이 생겨났고 책을 잠시 볼거였습니다. 단식부기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불안정부기 찾으셨나요? 90페이지에?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기록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거기다 화살표 하시고 이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한다 이렇게 쓰시면. 예를 들어서 이 단식부기는 뭐냐? 우리가 흔히들 주부들이 작성하는 가계부라든가 아이들이 기록하는 뭐 용돈 기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단식부기예요. 결론은 주부들 아니면 애들이 용돈 기입장 같은 거 기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뭐 어디 다니면서 뭐 회계 배워서 기록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자신만의 상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원칙 없이 자신의 상식에 의한 메모 형식으로 기록하는 부기. 이게 단식부기입니다. 뭘 기록하는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록하는 거죠. 내가 궁금한 것만.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기록하는 방법이 간편하다. 그러면 3번에 보면 잠깐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렇게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뭐 요만큼 뭐 채소 같은 거 한 바구니 이렇게 놓고 거기서 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정확한 회계 배워서 회계 기록할까요? 아니죠. 근데 그분들 자신이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적자가 났는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도요. 이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자, 물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흔히들 손익이라는 표현을 써요. 손익. 손실이냐 이익이냐. 역시 아직까지 필기 필요 없습니다. 손실이냐 이익이냐.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 안에서 혹시 회계를 좀 제가 어떤 표현을 잠시 후에 쓸 건데 그 표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회계를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용어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장사를 했다. 손해가 났는가? 이익이 났는가?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론상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현금주의라는 게 있어요.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역시 굳이 여기서 이제 엄청 많이 쓸 것들입니다. 요 용어는. 그럼 요거는 굳이 필기를 해 두시려면 90페이지 맨 위에쯤에다 이렇게 써 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현금주의 물음표, 발생주의 물음표. 왜? 뒤에서 계속 이제 지겹도록 들어볼 표현이니까 이게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렇죠? 우리가 회계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용어가 아주 낯설은 용어만 쓰기 때문에. 낯설은 용어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본 것을 나중에 또 들으면은 그때는 낯설은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뒤에서 쓸 말도 이제 가끔 사용을 하는데, 물론 이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현금주의로 계산할 것인가? 발생주의로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틀려지겠으나, 어쨌든 발생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현금주의로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은 시장에서 그 장사하는 할머니들도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겼는가 손해가 생겼는가 알아보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손익의 결과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찾으셨죠? 손익의 결과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이익이 생겼는지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원인까지는 알 수 없고 모든 재산의 상세한 변화 과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딘가 좀 불완전하다. 이게 단식부기입니다. 역시 회계를 공부하시면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표현일 뿐입니다. 자, 앞으로도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단식부기를 이해를 하자는 뜻으로다가 박스 안에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단식부기를 한번 이해를 하자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성춘향 씨는 1년 전에 현금 20만 원,
근데 문제는 요 중에서 이 20만 원 속에는 이몽룡한테 빌린 돈이 5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수한 내 재산, 순수한 내 돈 얼마가 있었나요? 15만 원이 있었죠. 이 15만 원을 가지고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했다. 성춘향 씨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한 체계적인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이 그냥 가계부 형식으로 간단하게 메모 정도는 해뒀는데 그 내용에 의할 때 1년 후의 재산으로, 자, 여기 보실까요? 1년 전에 순수한 내 돈, 순수한 내 재산이 얼마 있었어요? 15만 원 있었죠? 15만 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년 후에 순수한 내 재산이 얼마가 됐는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네. 다만 일정한 원리 원칙에 없이 가계부 형식으로 간단한 메모를 해두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1년 후의 재산으로 현금 예금이 70만 원,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70만 원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값,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내 재산이잖아요. 물건값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결론은 전체 물건이 이제 전체 재산이 8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성춘향이가 이몽룡한테 빌린 돈은 다 갚았지만 별도로다가 변학도에게 30만 원을 또 빌려왔어요. 그러면 전체 재산 80만 원 중에서 변학도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죠? 그럼 순수한 재산이 얼마가 있어요? 1년 후에 순재산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1년 전에는 순수한 내 재산이 15만 원인데 1년 후에 순재산은 50만 원이 된 거거든요. 이 사람 정확한 기록은 안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순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내 재산 15만 원 갖고 50만 원이 되었다. 결론은 얼마를 더 벌어들인 거냐? 35만 원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북이 체계적인 장부 기록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손실이 생겼는지 이익이 생겼는지 손익의 결과는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인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발달된 게 바로 복식부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복식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는 뒤에서 이제 또 배워야 되니까. 이때 제가 순재산이라는 표현 썼죠? 순재산이라는 표현 썼네요. 우리 회계상에 쓴 이 순수한 내 재산,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는가? 자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90페이지 박스 보면은 이렇게 나왔네요. 해설이 쭉 나와 있고, 성춘향 씨는 1년 전에 순재산 15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으나, 여기다 화살표하고서 그거를, 써 있죠? 성춘향 씨는 1년 전에 순재산, 회계에서는 이를 자본이라고 한다. 찾으셨나요?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본이 뭔가요? 그러면 순재산. 자본이 뭔가요? 그러면 순재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그러나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뭐냐? 장부를 기록하되 복식으로 기록하래. 복식이 뭐예요? 둘 이상 편먹고 이렇게 말했죠, 아까. 그러니까 두 군데다 나누어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복식부기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왜?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를, 잠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쓰다 보면 어떤 거는 왼쪽에다, 어떤 것은 오른쪽에다 이렇게 나눠 쓰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예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원인이고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장부를 기록하되 나누어 기록하라. 왜?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맨 아래 90페이지 땡글뱅이 1번에 나와 있네요. 모든 거래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라.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모든 건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한다는 뜻이죠. 이때 그럼 복식북이라는 건 뭐냐? 자, 보세요. 복식북이라는 건 장부를 기록하되 모든 건 쫙 갈라놓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기록하라 그러네요. 이때 회계상에서 또는 부기상에서 바로 이 왼쪽을 뭐라고 하는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번에 나와 있죠? 회계상에서는 왼쪽을 부를 때는 차변, 차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오른쪽을 부를 땐 대변, 대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번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론 3번 보니까 모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잠깐 들어보시면 아까 단식북에서 뭘 기록한다 그랬죠? 내가 궁금한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따라서 골라서 기록한다 그랬죠? 복식북이는 뭐냐? 모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전부 다 기록하는 거죠. 모든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되 어떻게 기록하는가? 밑줄 그세요. 일정한 원리 원칙. 복식북이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니까 손익의 결과는 물론 그 원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왜? 모든 건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했으니까. 예를 들어 단식북이에 의했을 때 야, 너 그거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어? 얼마 벌었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벌었어? 그냥 하다 보니까 벌었네? 이렇게 대답하지만 복식북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었어. 정확하게 그 원인까지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91페이지 5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는가? 일반적으로 북이라면 복식북이를 의미한다. 앞으로 이제 단식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안 써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북이는 복식북이를 말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구인 광고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오는가? 이런 게 나와. 복식북이 가능자 우대. 그럼 복식북이를 배우신 분이 이 회계를 하신 분들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용어를 몰라서 못 들어가. 복식북이 가능자 우대. 회계 배우신 분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이라면 복식북이를 의미하고 마지막 6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회계는 복식북이의 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현재까지 중에서 기억할 거. 여기서 이제 89페이지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관계자, 재무제표 이용자, 재무정보 이용자 다 같은 말이다. 그리고 정보하면 떠오르는 건 머릿속으로 유용한 정보. 또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애써서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무방할 것이고, 자, 여기서 90페이지에서 필요한 거는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미리 알고 넘어가면 좋죠? 회계에서는 이제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자본이 뭐냐? 순재산을 의미한다. 순수한 내 재산을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진도입니다. 자, 91페이지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재무상태의 측정과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저를 보시면요. 우리가 재무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재무상태는 뭐냐? 다른 말로 재산상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옛날에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쓰지는 않고 옛날에 이제 재정상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 재무상태 앞에는 항상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자, 앞으로도 계속 쓸 말인데 여기서 나온 김에 지금 쓰는 거예요. 91페이지 위에, 맨 위에 박스가 하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부기의 목적이 나와 있죠. 부기의 목적 해놓고 뭐라고 나는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들어보세요. 재무상태 앞에는 항상 일정 시점의 이 말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재무성과 앞에는 일정 기간의 이 말이 꼭 들어가고, 왜 이 말이 꼭 들어가는가 잠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물어요. 돈 얼마나 있어? 너 돈 얼마나 있어? 라고 물으면 뭘 대답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을 대답하죠.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돈 얼마나 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날 100만 원이 있었거든. 그 이튿날 50만 원 쓰고 해서 쭉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12달 대답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30원 남았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금액을 그냥 대답해요? 현재 금액을 그냥 대답하죠? 그래서 재무상태 앞에는 항상 시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제 현재, 오늘 현재, 내일 현재. 내일 현재란 말도 있나? 그런 건 없구나.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 너 돈 얼마나 벌어? 누가 저한테 묻습니다. 돈 얼마나 벌어? 3천만 원.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돈 얼마나 벌어? 제가 3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어요. 많이 버는 거예요? 적게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른다 그래야지. 어휴, 저렇게 많이 벌어요? 3년에. 그럼 굶어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엄청 버는 거죠. 일주일에 떼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성과라는 게 한마디로 이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실 또는 이익. 그래서 기간이란 말이 항상 따라붙는 거고, 재무상태 앞에는 항상 시점이란 말이 꼭 들어가고, 재무성과 앞에는 기간이란 말이 꼭 들어간다. 그러면 느닷없이 재무상태, 재산상태, 재정상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뭘 갖다 재무상태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흔히들 곧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요 얘기예요. 이제 회계 배우면서 오늘 이제 해결할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제 배울 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또 부채라는 게 있어요.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상태, 우린 이걸 재무상태라고 말하고, 자산부채 자본, 낯설은 표현이 나왔어요. 자산부채 자본, 우린 이걸 한꺼번에 줄여서 그냥 재산 이렇게 말을 해요. 현재의 재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회사의 재산이 어떻게 돼?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잠깐 저를 보시면, 내가 이번에 장사를 하나 하려고 그래.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럼 장사를 하려다 보면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죠. 장사 미천. 일상생활에서는 뭐라 그래? 장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미천이 있어야지, 자본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은 미천,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 미천, 바꿔 말하면 자본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내 돈, 순수한 내 돈. 내 돈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순수한 내 돈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남한테 빌려서 자본을 주고달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본은 크게 나누면, 이론상의 자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순수한 내 돈. 순수한 내 돈, 우리가 자기 자본이라고 말해요. 순수한 내 돈, 자기 자본이라고 말해요. 근데 순수하게 내 돈만 가지고 장사를 하려다 보면 좀 모자라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땐 남한테 빌려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한테 빌려서 조달된 자본, 우리는 이걸 타인 자본이라고 말해요. 타인 자본. 역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원래 내 돈이 얼마가 있었는가? 내 돈이 얼마 있었는가? 3천만 원이 있었어요. 남한테 얼마가 빌려왔는가? 20조씩 돌아다니면서 7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이제 돈이 얼마가 됐죠? 1억이 됐죠?
자, 그럼 난 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걸 이제 구입을 하겠죠? 이것들이 뭔지는 이제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뭐 상품이라는가,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건물도 필요하고, 뭐 땅도 필요하고,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좀 사올 거예요. 그러면 1억 갖고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혹시나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은행에다 뭐도 해. 예금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남한테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돼? 물건 사고, 예금하고, 빌려주고 남는 거는 어떻게? 금고에다 보관해야죠. 금고에다 보관하고. 바로 이 모든 것들, 우린 이걸 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결론 이 자산은 뭐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원래 내 돈과 남한테 빌린 돈 합쳐서 돈을, 자본을 조달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남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금고에 현찰로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 여보세요. 이런 거 상품, 건물, 토지, 차량, 원고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물들이 되는 거죠. 재물. 현금 같은 건 뭐예요? 화폐지, 화폐. 우리가 흔히들 재화라고 말하죠, 재화. 이 재화에다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으면 약속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 날짜가 되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야 돼? 야, 돈 내놔. 받아야 되겠죠? 남한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권들, 우린 이걸 뭐라 그러는가? 전부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91페이지 맨 아래 이렇게 나와 있죠.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거기다 밑줄 그시면 되겠네. 자산의 정의입니다. 자산이 뭐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 이걸 총칭해서 자산이라고 한다. 재화라는 건 뭘 말하는가? 자, 재화라는 건 뭐냐? 첫째, 돈.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남한테 야, 내놔. 받을 수 있는 거. 자산은 결론은 재화와 채권이고, 이거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91페이지에서는 맨 아래 두 줄만 읽어보셔도 돼요. 자산이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총칭해서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고, 이거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자, 91페이지 맨 아래에서 가장 밑에 진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자산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는가? 적극적 재산, 총재산, 지분, 총자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말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해만 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는 보세요. 자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적극적 재산이래.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자, 조금 전에는 얘가 너무 많았으니까 잠시 들어보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2012년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오늘 처음 만나보셨잖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뵙고, 혹시나 싶어갖고 이제 첫 강의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주머니 속에 돈이 얼마나 있나 보니까 10,000원이 있더라고. 10,000원.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보니까 괜히 첫 강의인데 좀 불안해. 그래서 옆집에 가서 40,000원을 제가 빌려왔어요. 그리고 아직 돈 하나도 안 썼어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돈 얼마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내 돈이 10,000원 있었어요. 옆집에서 40,000원 빌렸어요.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제 주머니에 돈 얼마 있죠? 50,000원 있죠. 자, 오늘 강의 끝나고 가다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자, 오늘 제가 쏩니다. 얼마까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5만 원까지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 적극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자산은 적극적 재산이다. 또는 뭐라고도 하는가? 총재산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총재산이다. 왜? 원래 내 돈에다가 남한테 빌린 돈을 합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거 전체 재산, 이게 자산이란 거죠. 자, 요 정도 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괜히 머리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자산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적극적 재산이야. 이거는 현재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친 거니까 총재산이라고도 해. 구체적으로 뭐냐?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 그러면 자,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이 났죠. 바로 부채는 뭐냐?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예를 볼까요? 제가 장사 시작할 때 원래 내 돈이 얼마 있었어요? 원래 내 돈 3천만 원 있었었죠. 그렇죠? 원래 내 돈을 우리가 뭐라 그랬는가 아까? 자기 자본이라고 말을 했죠. 자, 남한테 빌린 돈이 얼마 있어요? 7천만 원 있었죠. 이게 뭐냐?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자본이죠. 그러면은 남한테 빌려온 요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갚아야죠. 바로 이거. 이게 바로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의 정의를 먼저 볼 것 같으면 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잠시 펴보시면 부채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이 미래의 기업의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야 할 밑줄 그세요. 현재의 의무를 부채라고 하며 현재의 의무, 지금 현 시점에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넘겨줘야 돼. 아니면 가서 일을 해줘야 돼. 가지고 있던 물건을 넘겨줘야 돼. 현 시점에 어떤 의무, 이것을 갖다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부채라고 한다. 한마디로 빚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로 속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채권자의 청구권 이렇게 나왔네요. 에이, 액수를 그냥 통일을 지을까? 자, 여보세요. 괜히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하기 어려울까 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얼마 가지고 있었죠? 10,000원 가지고 있었죠. 옆집에서 얼마 빌렸죠? 40,000원 빌렸죠. 결과적으로 현재 얼마 가지고 있죠? 50,000원 가지고 있죠. 내 돈 50,000원 중에서 누군가 제3자가 있다. 야, 너 50,000원 있지? 그 중에 얼마는 내 거야. 내놔.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제3자가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얼마예요? 40,000원이죠. 바로 그게 부채래요. 제3자가, 채권자가 내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채권자의 청구권. 이거 다른 말로 아까 타인 자본까지는 설명드렸죠? 네, 부채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부채의 정의에 이어서 자본의 정의. 뒤로 넘어가시면 9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렸네요. 그렇죠? 순재산을 회계상에서는 자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94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자본은 다른 말로 순자산, 순재산. 나머지는 안 봐도 좋습니다.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 순재산.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가면서 이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공부하실 내용은 거기 보니까 박스 안에 등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는가?
자본 등식하고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식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자본이 뭐냐? 전체 총 재산에서 남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뺀 순수한 내 재산이 자본이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이제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 쉬는 사이에 이 시간에 기억할 건 결론은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회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딱 등식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 등식. 자본 등식이 뭘까? 그럼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서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여기서 뭐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해관계자, 재무제표 이용자, 재무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이제 90페이지에서 기억할 건 뭐냐? 현금주의, 발생주의 한번 필기해놨죠? 뭔지 궁금하죠? 나중이라도 이게 궁금하시면 이제 붙으신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들어봤고,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영원히 오늘 이 순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거는 뭐 뒤에서 볼 거니까. 회계 또는 부기상에서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거 회계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떠들마니까 이건 안 잊어버려요. 어쨌든 차변이라는 게 있다더라, 대변이라는 게 있다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산은 뭐냐? 다른 말로 적극적 재산이다, 총재산이다.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재화와 채권. 부채는 뭐냐? 갚아야 할 현재의 의무. 출제자들이요,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부채 하면은 생각나는 표현이 의무만 떠오르거든. 어떤 의무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요. 다음은 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요. 말을 그럴듯하게 해놓고서는 쭉 나가다가 미래의 의무. 이렇게 써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의무라는 말만 보고서는 이건 맞는 말이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그래.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뭐 빚이 생긴다?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현 시점에 어떤 의무가 있을 때 그걸 부채라고 한다. 자본은 뭐냐? 순재산이다. 공식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그럼 휴식 시간 딱 들어가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막연하게 기억나셔도 좋고, 차변 대변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기억할 것.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이 첫 시간은 만족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